우선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 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용현과 따로 5분에서 1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가 17시경 회의 도중 나와 KTX를 타고 상경하였다. 피고인은 상경 도중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서울역에 도착한 이후에는 바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도착했을 당시 집무실에는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먼저 도착한 박성재가 있었고 피고인 도착 이후 한덕수, 김영호, 조태열, 조태용이 순차로 집무실로 들어왔다. 21시 09분경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조태영, 한덕수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은 각각 손에 A4 크기의 문건을 들고 나왔고 피고인 박성재, 김영호는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1시 48분경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A4 크기의 문건을 꺼내어 펼쳐보았고 21시 51분경 다시 문건을 꺼내어 잠시 확인 후 다시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21시 56분경에도 위 문건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그 무렵 조태열은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에게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고 김용현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 자리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한덕수, 박성재, 조태영 등이 동석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22시 14분경 연결 출입문을 통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자리에 앉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영주가 22시 16분경 도착하여 국무회의 구성원 총 11명이 모이게 되자 김용현은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윤석열은 22시 18분경 대접견실 자리에서 일어나 김용현과 함께 나갔고 이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은 23시 31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고 22시 32분경 최상목에게 조속히 예비비를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한덕수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22시 42분경 대접견실을 퇴장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한덕수만이 22시 54분경부터 약 11분간 대접견실에 남아있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소지한 문건들을 꺼내어 일부를 한덕수에게 건네주거나 손으로 짚어가며 한덕수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가 끝나자 피고인과 한덕수는 23시 05분경 각자 문건을 챙긴 후 대접견실에서 퇴장하였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정부 종합청사로 돌아와 23시 34분경 본인의 집무실에서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지호와 통화가 종료된 직후인 23시 37분경 허석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자정부터 00시 30분경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실장급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였고 01시경 정부 청사에서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03시 11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하였다.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에서 살피는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김용현은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건넬 협조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문건은 총 6에서 7장 정도이다. 조지호, 김봉식에게 건넨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 당사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앞의 숫자는 시간을 의미하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뒤에 장소에 민주당 당사, 선관위,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등이 적혀 있었다. 행정부 장관의 문건에 있는 내용은 경찰청장에게 건넨 문건과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조지호, 김봉식, 조지호의 배우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이 동석한 자리에서 김용현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교부한 문건에는 22시 국회, 23시 민주당 당사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밑에도 이런 식으로 기관명이 쭉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M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어도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위에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 24시, 단전 단수, JTBC,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단어가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조지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김용현의 지시로 군인들의 국회 경내 및 본관에 김용현의 지시로 군인들이 국회 경내 및 본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에도 출동한 바 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김용현은 경찰력이 주로 투입되고 군 병력은 숙련된 간부 위주로만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김용현은 병력을 투입할 우선순위는 국회와 선관위였고 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곳이었다. 여기는 병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시간을 봐서 병력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볼 때 결국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에 따른 구체적 폭동 행위의 전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내란 행위의 과정에서도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이행되었거나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므로 위 문건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도 다음에서 살피는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실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만들었고 실제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조지호, 김봉식에게 해당 문건들이 교부되었다. 더구나 윤석열은 김용현이 19시경 찾아와 국회 외곽은 경찰이 경비를 서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내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려고 하다가 서로 지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호와 김봉식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하고 김용현을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잘 협조해달라고 했다. 라거나 김용현이 국회 바깥 외곽을 경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을 연결시켜 주었다 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김용현이 내란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윤석열은 각 부처의 소관부서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윤석열이 수립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은 경찰청, 소방청과 관련된 업무이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므로 그 장관인 피고인도 위 문건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허석권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24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진입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대통령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1시 14분경 다시 집무실에 잠깐 들어간 자리에서 원탁 위에 놓인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계획이 기재된 문건을 얼핏 보았을 뿐이고 상의 안쪽
안주머니에 있는 문건은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해당 문건이 당일 울산 국민통합 김장 행사 등 관련 인터뷰 자료, 일정표 등일 것이라는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한덕수는 당시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같이 동행할 아내와 연락 없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아내의 귀가를 걱정하며 일정표를 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한덕수와 대화를 나눌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더니 이어서 피고인이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론사를 빠르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되묻고 이를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메모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가했던 배덕권, 김학근 등도 허석권이 전화를 받으면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한 것이 기억이 나고 전화를 끊고 단전 단수가 업무에 맞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이후 허석권이 차장인 이영팔, 배덕권 등과 소방청의 업무에 단전 단수가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 이영팔은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에 전화를 하여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한 사실, 허석권도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협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통화를 한 사실 등이 있고 여기에다가 소방과 경찰의 협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소방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이를 직접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소방청 판단회의에서는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허석권과 이영팔은 피고인의 전화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임을 전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단전 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있을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비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부합하는 후속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